내 아이는 특별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 만물을 볼 때마다 반짝이는 눈으로 수십 수백 가지의 질문을 쏟아냈죠. 엄마인 나도 답하느라고 했지만 질문의 수준이 어느 순간 너무 올라가 버려서 제 말문이 막히고는 했어요. 엄마, 카메라가 작동하는 원리는 뭐예요? 그거 뜯어서 부품으로 우리만의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백과사전에서 봤는데요. 전파 만원경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우주에서 모든 신호를 잡아서 외계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데 놀랍죠? 하지만 내 아이는 학교에서 문제아였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더라.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암기해. 게다가 나랑 얘기가 통하는 친구도 한 명 없는걸? 집에서 책 보고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게 훨씬 재밌고 날 똑똑하게 만든단 말이야. 바보 노름 같은 학교에 꼭 가야 하나요? 진짜 학교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결혼이라는 굴레 속에 이런 범상치 않은 아이를 낳고 키울 줄은 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극심한 남녀 차별하는 부모 밑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소처럼 노예처럼 사는 여자 인생 따위 걷어차주겠다고 매일 다짐하고 다짐했으니까요. 대학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엄마 말에 굴복하고 취직하자마자 전 독립 아니 가출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좀 자식 덕 좀 보려고 하는데 집에서 나가 산다고? 배응망덕한 년. 이년아, 밖에 나가면 네 가족보다 더 챙겨줄 사람이 있는 줄 알아? 꼴 같지도 않은 년. 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여는 줬으니 부모로 저런 말해도 된 건가요? 일 나가시는 엄마 대신해서 유일한 딸이었던 내가 집안일 다 했거든요. 그런 집에서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교에 갈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게 신기하다며 나한테 친구들은 그랬으니까요. 그 한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난 아직도 우리 친정엄마와 대면대면 지냅니다. 아버지는 10여 년 전 작고하시고 친정엄마 혼자 고향에 남아 계시지만 어지간한 일 아니면 잘 찾아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또 엄마는 그게 그렇게 야속하다며 날 욕하십니다. 다른 집 딸년들은 엄마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오순도순 지낸다더라. 너는 어떻게 된 딸년이 그리 야멀차게 구냐? 혼자 사는 이 엄마가 걱정도 안 돼? 용돈도 쥐꼬리만큼 주는 년이 무슨 딸년이라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자식 낳아 키우고 사는 너도 엄마다. 그런데 어미 속을 그리도 모르겠든? 엄마가 공들여 키운 자식은 오빠랑 남동생이면서 왜 나한테 효를 강요하세요? 하다못해 나 아플 때 엄마가 병원에 업고 가길 했어요. 간호해 주길 했어요. 10살 무렵 홍역에 걸렸을 때도 고작 그거 가지고 집안일 내팽개치냐며 구박하던 사람이 바로 엄마였어요. 으이그 독한 년. 뭐 말 한마디 못하지. 별걸 다 기억해서 끄집어내고 지랄이야. 남들은 시댁욕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하지만요. 전 친정엄마만 생각하면 책 한 권을 쓸 만큼 맺힌 말이 많습니다. 내 피부치인 가족이 그렇게 위안이 되어주지 못했으니 내 청춘은 늘 쓸쓸하고 고달팠어요. 난 쉽사리 타인을 믿지 못했을 뿐더러 누구더러 내가 나를 아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넌 좀 차갑고 이기적이다. 사상도 바르고 생각도 깊은 것 같은데 가끔 뜨악할 때가 있어. 네가 나 같은 인생을 살아봐라. 너네처럼 술 마시고 놀 만큼 내 삶에 여유가 있는 줄 아냐? 고작 술 약속 거절한다고 뭐 차가워? 이기적이야? 온실 속에 자라 차가운 현실 모르면서 겉으로는 따뜻한 척하는 동기들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대학에 와서 나이는 2살이나 많지 엄한 사람들하고 딱 선 긋고 지내니 학교에서 외톨이로 혼자 수업 듣고 다녔죠. 그러다가 친구 경희를 만났어요. 소위 운동권으로 좌파 마르크시즘을 부르짖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친구였죠. 깡마르고 체구는 작았지만 목청은 얼마나 크고 강인한 여자인지 전 금방 그 친구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 애를 따라서 데모에 나가보고 운동권 모임에도 따라갔어요. 너 티내면 안 된다? 저기 보이는 야구 모자 눌러 쓴 사람이 바로 내가 말한 그 선배야. 경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리키는 손끝에는 그녀가 짝사랑하는 광선 선배가 있었습니다. 당차 보이는 그녀도
한 학년 위의 선배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다는 걸 나에게 여러 번 털어놓았거든요. 더 이상 그 마음을 숨길 수 없다며 네가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경희의 모습은 어여쁘고 수줍은 여자였습니다. 뒤늦게 운동권 모임에 들어간 신입 회원이라고 광선 선배는 저를 챙겨줬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밥도 먹고 모임을 준비하는 일도 도우라며 날 불러냈어요. 선배랑 같이 볼 때다 싶으면 나 역시 경희를 불러내서 우리 셋은 그렇게 자주 몰려다녔죠. 지금도 전 그 시절을 한 번씩 그리워하곤 합니다. 그때만큼 내 인생에서 현실에 걱정 없이 많이 웃고 마음 터놓고 지냈던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의 페이지는 광선 선배의 고백으로 끝나버렸어요. 진영아, 난 네가 참 좋다. 선배 후배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 연애해보자. 사실 선배는 날 여자로 좋아했던 것이고 저는 경희랑 이어줄 생각만 하고 경희는 선배만 보고 이렇게 우리 셋은 삼각관계에 놓였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솔직히 하자면 저도 어느 순간 광선 선배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경희랑 둘이 사귀게 하고 난 빠져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선배의 고백으로 그만 경희는 도망쳐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명하고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운동권 모임을 그만두고 심지어 학교까지 휴학하고 잠적해버렸어요. 인생의 첫 소중한 친구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제가 선배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광선 선배한테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선언하고 모임도 나왔습니다. 내 팔자에 무슨 이념이며 무슨 연애냐. 밥 벌어먹을 국리나 하자. 어느덧 대학교 3학년도 올라갔으니 진로를 고민하다가 부랴부랴 교직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합격증을 쥐고 나서 교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내가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거라고는 우리 집은 물론 나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전 세계를 누비며 살고 싶었는데 의외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정착한 삶이 나에게 잘 맞았습니다. 다른 교사들에 비해 뻔한 얘기, 틀에 박힌 사상이 없다며 날 따르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물론 대입에 필요하지 않은 걸 가르친다고 학부모로부터 학생 주임으로부터 질책을 자주 받았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사의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엇나간 사랑으로 막다른 터에 이 길에 들어선 것이니 나에겐 일말의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학생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고자 했죠. 여자가 교사라는 직업을 얻고 나면 주변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는 교사 딸을 돛하는 게 좋다고 온 동네에 떠들고 다니셨고 난 그런 엄마가 창피했어요. 네 덕에 돈 많은 집 사위 좀 두자며 온갖 맞선 자리를 들이대는 엄마의 탐욕이 더욱 날 못 견디게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내가 자란 가정 환경 탓에 또 순응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내 성격 탓에 전 독신주의를 오롯이 고집했어요. 시간이 훌쩍 넘어 학교에서 노처녀 교사 타이틀을 달고 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친구와의 약속으로 번화한 곳에 갔다가 친구의 늦는다는 연락을 받고 근처 대형 서점에 들러 책을 보고 있었어요. 옴베르트 에코의 책을 찾다가 재고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어떤 직원에게 다가간 순간 전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광성 선배? 우리가 만났던 시간은 8개월에 불과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제외해도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군요. 경이랑 모두가 뿔뿔이 헤어진 뒤로 가끔 광선 선배의 전화를 받은 일은 있었지만 그저 안부나 묻다가 끊어진 뒤로 정말 소식도 모르고 산 것은 9년이나 됐으니까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내게 악수를 청하는 선배의 모습은 여전히 멋지고 싱그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대학 시절을 보낸 동지 만난 기분이었는데 만나자는 그의 연락이 반가웠던 것을 보면 그를 다시 만난 설렘이 컸나 봅니다.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어요. 예전에 봤던 선배는 큰오빠같이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다시 알게 된 그의 새로운 모습에 더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페미니스트 지지자라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마음이 여리고 사소한 실수가 많은 그의 모습을 보고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진영이 네가 선생님이 되었다는 소식 듣고 다행이다 싶었어.
넌 사람을 무장해제시키고 품어주는 매력이 있거든. 네가 있어서 한국의 교육계가 조금 안심이 된달까? 여자라는 사실만으로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증명하고 쟁취해야 했던 시절, 내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준 그 덕분에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결혼해 살면서 주변의 다른 부부와 크게 다를 바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나이가 38, 내 나이는 35이었어요. 둘 다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2세 계획에 있어서 체념한 듯 있었던 것이죠. 서로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결혼하고 7개월 만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내 몸의 변화. 몸이 안 좋아서 월경을 지나치나 보다 싶었는데 이유 없이 속이 메스꺼리고 입에 뭘 넣을 수가 없어 병원에 찾아갔더니 제가 글쎄 임신했다는 겁니다. 독신주의인 내가 어쩌다가 결혼에 임신까지. 하지만 임신 이후 세상은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내 앞가림과 내 생각만 중요했던 사람인데 이젠 모든 것이 아예 아이 위주로 바뀌더군요. 또 돌이켜본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후회되었습니다. 뱃속에 내 아이를 품게 될 줄 알았더라면 방만하게 살지 말고 건강에 더 신경 쓸걸. 경희가 하는 거 다 멋있어 보이던 시절 잠깐 피웠던 담배도 애초에 입에 대지 말걸. 대학 졸업하며 끊었다지만 어쨌든 내 몸에 남은 니코틴과 타르가 우리 아이에게 악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선생님, 과거의 흡연 경력이 설마 유산으로 이어지진 않겠죠?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아기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많이 걱정되시나 보군요. 노산인 것 빼고는 환자분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니 염려 놓으십시오. 잦은 불안과 걱정도 아기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지금처럼 몸 상태 유지하며 마음을 편하게 잡수세요.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가 걱정 그만하라 얘기할 만큼 전 어렵게 찾아온 내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걱정과 달리 3.5kg의 건강하고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아이는 잘 태어났습니다. 노산에다가 긴 시간의 진통 끝에 결국 제왕절개를 해야 했지만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수술로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는데 남편은 툭하면 보고 싶다며 아기 보러 신생아실에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친정 부모님은 얼굴도 내비치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은 아이 낳고 바로 다음 날 찾아오셨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와 달리 따스하고 교양 있는 분이셨고 시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엄하시긴 해도 상과 벌이 확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옛날 쌀집 배달로 시작해서 지금 상당한 자산가가 되셨다고 대충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자수성가하신 분답게 껌 하나 버리는 법이 없을 만큼 시아버지는 돈을 허투루 쓰는 법 없는 반면 또 쓸 때는 확실히 쓰시는 타입이에요. 출산하느라 고생했구나. 이걸로 보약도 해먹고 또 손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유모차도 사주랴. 아버님은 출산 축하금으로 100만 원이나 제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면 저 부담스러워요, 아버님. 그런데 첫 손주이신데 딸이라 실망시켜드려 죄송해요. 얘는 실망은 무슨. 아까 신생아실 가서 보니 아기가 아주 코도 오똑하고 통통하니 이쁘기만 하더라. 딸도 잘 키우면 아들 노릇 다 하는 세상이니 건강하고 바르게 잘 키우거라. 그래. 일단 건강이 제일 중하다. 둘째네 아기처럼 비실비실하게 태어나면 키우는 동안 부모 속 병드는 법이지.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니 그것이 참 좋다. 여기서 둘째네는 남편의 남동생 부부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보다 5년 일찍 서방님네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집 왔을 때 이미 서방님네는 계속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그 노력 끝에 나보다 2달 앞서 동서는 임신했고 조카를 낳게 되었죠. 하지만 조카는 예정일보다 1달 넘게 일찍 태어난 데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잠시 머물러야 했습니다. 시댁 가족 모두가 조카의 건강을 빌며 가슴 졸이던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은 우리 애가 건강히 잘 태어난 것만으로도 고맙고 좋다고 하신 겁니다.
동갑의 두 아이는 모두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잘 먹고 잘 자기만 해도 걱정이 없다지만 한 해 한 해 애들이 커갈수록 부모의 바람과 욕심은 커지는 법이죠. 동서와 내가 육아 방식이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두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형님, 수진이 유치원 원서는 쓰셨어요? 요즘 영석이 영유 레벨 테스트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네요. 나는 직장 다니다 보니 출근할 때 맡아주고 퇴근할 때까지 봐주는 그런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네. 그런데 영석이는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는 이유가 따로 있어? 그게 뭐 이유랄 게 있나요? 아이를 우수하게 키우는 게 엄마 의무고 우수한 아이가 되는 첫걸음이 바로 영유라고요. 형님은 그저 그런 기간에 수진이 맡기고 후회 안 하시겠어요? 형편이 되면 내 아이 좋은 데 보내고 싶은 건 다 같은 엄마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일하면서 수진이를 영유에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교사인 입장에서 글쎄요. 너무 이른 조기 교육에 과연 아이에게 득일까 싶기도 했죠. 그때를 시작으로 수진이와 영석이는 가는 길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집에서 보는 내 아이는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기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가끔 같이 책 읽고 영어 동화책 읽어주는 것뿐 누가 딱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 스스로 한글과 영어를 깨치고 집에 있는 모든 책을 탐독해 나갔죠.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부터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어했습니다. 나무반 선생님 말씀이 오늘도 수진이는 친구들하고 안 놀고 구석에 박혀 있다고 했어. 수진아, 친구들하고 놀면 재밌지 않을까? 유치해. 말도 안 통하고 그냥 혼자서 상상놀이하는 편이다. 어린이집에 있는 책들도 옛날에 다 읽은 거고 애기들이나 보는 거야 그거. 나 그냥 어린이집 안 가고 집에서 책 보고 놀면 안 돼? 우리 애는 이렇게 남다른 기질로 인해 기간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겉돌고 학교 수업도 재미없다고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떤 초등 담임은 수진이가 소위 뒤처지는 아이라고 치부하더군요. 그런가 하면 발표 수업은 곧잘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보여줘서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추천대로 발명 대회에 나가 수상을 한 적도 있었답니다. 키우기 쉬운 아이는 아니었지만 난 우리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꼬박꼬박 말대답하며 부조리한 현실을 꼬집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났고요. 우리 수진이가 문제아라기보다는 한국 교육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늘 딸에 대한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내 속을 긁는 사람이 있었지 뭡니까? 바로 우리 동서 말이에요. 툭 하면 애들 교육 문제를 상의한답시고 전화해서 결국 그 끝은 자기 아들 자랑으로 끝났어요. 시댁에서 모일 때면 동서는 더 자기 아들 자랑에 열을 올리고 시아버지에게 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동갑인 우리 수진이를 깎아내리는 것은 덤이었고요. 아버님, 우리 영석이는 이번에도 전교에서 3등 했다고요. 원래는 1등 할 거였는데 체육 수행평가에서 아쉽게 점수가 깎였대요. 결국 나중에 이 집안을 이끌어갈 기둥은 바로 우리 영석인 것 같아요. 맞죠? 아참, 형님, 수진이는 아직 학교에 적응 못하고 문제아 취급당해서 어째요? 우리 수진이는 한 번도 문제아인 적 없었어. 말 조심해, 동서. 아니, 우리 조카를 내가 아기 때부터 쭉 봐서 잘 아니까 그러죠. 수진이는 아직도 반 애들하고 못 섞이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논다면서요. 나 정도 교육에 일가견이 있는 숙모니까 조카 걱정도 해주는 건데 형님도 참. 조카 걱정하는 작은 엄마의 표정이 저렇게 희죽될 수가 있을까요? 그녀의 얼굴에 우리 아들은 네 딸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야. 네 딸은 문제가 많아서 어쩌니?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오만한 표정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니까요. 영석이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래, 그래야지. 우리 조씨 가문을 이끌려면 뭐든 특출나고 뛰어나야지. 하지만 아직 어리니 어디 끝까지 잘 두고 보겠다. 우리 며느리들이 손주들을 훌륭하게 잘 키울 거라고 믿고 맡기마. 다만
그것만 알아둬라. 내 유산은 공평히 나눠주지 않아. 잘하는 놈, 우리 가문을 빛내는 놈에게 다 줄 거야. 그게 세상 사는 이치이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원칙이니까. 시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자식들이나 손주들을 바라보는 분이었습니다. 딸 가진 입장에서 그나마 남녀 차별은 안 하시는 분이라 다행이다 싶었죠. 교사인 제가 볼 때 공부 잘하고 자기 책임을 스스로 다하는 친구들은 태생이 저럴까 싶게 정해져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또 대학 가는 문제가 어느 학생이나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 생각지도 않고요. 하지만 공부나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아버님 유산이 내 아이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은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댁에서 자식 자랑에 열 올리고 자기 인생 목표가 아들 좋은 대학 보내는 거인 양 구는 동서도 어쩌면 이런 시아버지의 부추김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동서를 만나고 오면 전 항상 마음이 찜찜했어요. 수진이가 동서네처럼 과외나 비싼 학원에 보내주지 않아서 학교 성적이 좀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고 내가 너무 방임해서 키우는 게 아닌지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이를 믿자는 내 교육관이 흔들릴 때도 있었죠. 수진이도 영석이처럼 과외를 받아볼까? 영석이도 과외 받고 나서 영어랑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대. 과외요? 공부 잘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듣는다고 해서 꼭 학생이 잘하게 될까? 아니, 그보다 엄마, 난 왜 꼭 학교 시험을 잘 봐야 해? 그건 그래야 네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으니까? 나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보는 게 꼭 공부라고 생각 안 하는데. 엄마, 알다시피 내 방식대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학을 위해서? 지금 다니는 학교도 어거지로 다니는데 꼭 대학까지 가야 해? 중학생인 딸이 대학은 별로 생각도 안 해봤다는 듯이 말해서 전 좀 놀랐습니다. 수진아, 그럼 넌 대학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하고 싶은 공부가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는데 그게 대학을 나와야 한다면 가겠죠? 그런데 아직은 좀 막연해요. 내가 존경하는 위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하버드대를 중퇴했대요. 대신 친구랑 동업으로 창업해서 그 회사가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성장했다니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 보면 대학 졸업장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내 딸은 아직도 학교 교육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딱히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학교 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또래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고 한국의 명문대를 목표로 공부할 때 이 아이는 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나쁠 게 있겠나 싶어서 엄마로서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난 내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살떨리는 한국의 대입 경쟁 속에 밀린 기분으로 그저 내 딸이 하고 싶은 대로 두고 지켜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고1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는데 뜬금없이 미국 여행을 가자고 조르는 것입니다. 코올리게 시절에 놀이동산 한번 가자고 조르는 법 없던 녀석이 때 아닌 해외여행이라니 아주 의아했죠.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대학을 탐색하러 가보고 싶다는데 엄마로서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거부하고 대학교에 가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는 아이가 미국의 대학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니 말이에요. 그렇게 딸과 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수진이가 원하는 회사와 대학교 위주로 다녔는데 여행 내내 수진이의 얼굴 표정이 확연히 달라진 거 있죠. 학교를 오갈 때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꿈길을 걷는 듯 너무나 밝고 활기차 보였어요. 엄마, 여기 대학 다니는 선배들 표정 좀 봐요. 여긴 다 자유롭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제 내가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할지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하게 웃는 딸은 마치 태양처럼 내 마음에 평안을 가득 불어넣었습니다. 그 여행을 기점으로 우리 딸은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길을 결심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즘 동서의 전화로 조카 영석이가 특목고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영석이가 잘 준비하더니 결국 그 어려운 학교에 합격했구나. 영석이한테 아주 잘했다고 인사 전해줘.
그런데 미안해요. 수진이는 그런데 자꾸만 자식들 비교되게 우리 영석이만 이렇게 딴 나라 이야기만 하게 되네요. 사실 영석이는 이미 초등 때부터 특목고 입시 준비반에 들어갔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쳐바르며 내가 얼마나 뒷바라지해야 할게요. 아, 그렇구나. 동서랑 서방님도 수고 참 많았어.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교육비로 쓰면 생활이 되긴 하는 거야? 서방님은 평범한 샐러리맨이고 외벌이잖아. 내 주변에 공부 좀 한다는 집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대출 지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없이 사는 집에서 애 사교육으로 사치한다는 말씀이세요, 형님? 무슨 그런 오해야, 동서. 그냥 난 그렇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놀라서 걱정도 되고 해서 물어본 거지. 가만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더 교육 현실에 둔감한 것 같네요. 이제 형님도 수진이 방임은 그만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사교육 로드맵을 짜요. 내가 또 돼지 엄마잖아. 형님이 진심으로 부탁한다면 친구들에게도 절대 알려주지 않은 우리 영석이가 다니는 학원, 과외 등 정보를 알려줄 테니까.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사교육 정보를 주겠다며 동서는 아예 내 머리 꼭대기에 선 듯이 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돼지 엄마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 이전에 학부모 상담 중에 전 처음 이 단어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 땡땡이가 학교 수업 중에 엎어져 자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집에서 잠을 못 잔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무슨 말씀요? 학교 끝나고부터 학원에 과외하느라 새벽 1시 넘어서 끝나요. 잠이 부족하면 그냥 학교에서 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좋은 대학 보내려면 학교 수업 듣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요. 그래도 이러면 신체 리듬도 깨져서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고요. 사교육을 조금만 줄여주고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선생님, 제가 땡땡이 형 작년에 의대 보낸 돼지 엄마예요. 얘 학교 엄마 중에 나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걸? 우리 얘 공부시키는 건 누구보다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괜한 걱정은 마시죠. 저도 교육에 몸담고 있지만 사교육 시장의 발빠른 변화와 행태는 놀라울 지경입니다. 돼지 엄마는 학원가에서 쓰이는 속어로 강사, 학원 등을 좌지우지하며 목소리 높이는 엄마를 말하는데요. 마치 새끼 돼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모습과도 비슷하다 하여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느 학원가 강사가 잘 가르치고 관리가 잘하는지 등 학원 업계 정보를 줄줄이 깨고 있기에 정보를 얻고자 학부모들이 모여 돼지 엄마에게 굿신거립니다. 엄마의 정보력 없이 그저 자식이 특출난 능력으로 좋은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 주변에서는 돼지 엄마라고 칭송하고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니 참 웃긴 일이죠. 그때 큰소리 치던 돼지 엄마의 아이는 나중에 명문대 입시에 번번이 떨어져서 목표에 못 미치는 대학의 삼수 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착하고 성실하던 그 학생을 생각하면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씁쓸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제일 막막하고 힘든 것이 자식 농사라잖아요. 저 역시 딸의 문제로 늘 고민이었으니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남의 자식 교육에, 집에서는 내 자식 교육에 메인 인생이다 보니 저 역시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수진이를 지켜봤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요. 미국 대학교에 가려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학생회장 선거에도 나가고 방학 때는 CCYP에 가입해서 봉사활동 갈 거예요. 그래, 그런 경험은 하면 여러모로 좋지. 그런데 CCYP는 뭐니? 헤비타드 운동이라고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집과 마을을 지어주는 활동이에요. 주로 대학생이나 성인들이 하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이메일 보내서 신청했더니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저도 같이 할 수 있대요. 어렸을 때부터 딸이 말하는 건 선생인 저에게도 생소한 것들이 많았지만 목표가 생긴 뒤 수진이의 말을 통해 도리어 제가 배운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전 세계인이 동참하는 봉사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수진이와 같이 방학마다 헤비타드 봉사를 해오고 있어요. 전 유학원 컨설팅 필요 없어요. 얻어야 하는 정보는 그 대학교 입학처에 직접 이메일로 문의하니까 아주 자세히 알려주던걸요? 체험으로 할 수 있는 한 해볼 테니까 혼자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며 딸은 유학원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해 갔습니다. 엄마로서 무슨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제가 한 것이라곤 같이 상의하며 대부분은 딸의 뜻에 따라 지켜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교의 학비가 얼마나 비싼가요? 몇 억은 준비해야 한다고 듣고 수진이가 대학 합격하면 집 팔고 전세로 옮겨서 학비를 마련해야겠다고 남편과 얘기를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진이는 스탠퍼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우리 가족 모두 얼싸안고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합격증을 출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여주겠다는 수진이와 같이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는 이미 동서네와 조카 영석이가 와 있더군요. 아버지, 우리 영석이가 진짜로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조카의 서울대 합격 소식에 시부모님은 아주 좋아라 하셨고 분위기는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동서는 우릴 보고 비웃듯 말하더군요. 어머, 아주버님이랑 형님 수진이까지 왔네? 우리 영석이는 서울대에 합격해버렸네요. 그런데 수진이는 대입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 돈만 주면 되는 전문대라도 가기로 한 거야? 거만함을 넘어서 내 딸을 대고 조롱하듯 웃는 동서를 보니 화를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딸이 들고 있던 스탠퍼드대 합격증을 낚아채서 동서 얼굴에 바로 앞에 들이밀었죠. 자, 바라봐. 우리 수진이는 대단한 미국 스탠퍼드대에 합격했어. 전문대? 도대체 우리 수진이를 뭘로 알고? 어디 서울대에 입학한 걸로 미국 최고의 명문대에 비할 소냐 라며 동서에게 면박을 주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조카와 시부모님 모두 있었기에 꾹 참았습니다. 스탠퍼드대? 아니 그게 사실이냐? 어떻게 그 대단한 미국의 명문대에 우리 수진이가? 그간 수진이가 미국 대학을 준비했다고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았기에 시댁 가족 모두 이 소식을 믿기지 않아 했어요. 특히 동서는 믿을 수 없다며 부인하려 들었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리고 형님네 벌이 가지고 그 미국 대학을 어떻게 준비했다고? 게다가 대학 학비는 몇 억이 들 텐데? 우리 수진이는 모든 입학 과정을 혼자 스스로 해냈어. 동서, 몰랐구나. 스탠퍼드 대학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전 세계 인재들이 모인다잖아. 바로 우리 수진이처럼. 그 대학의 철학이 그렇다네. 돈이 없다고 해도 학생의 능력만 출중하면 얼마든지 등록금 없이 와도 다 가르쳐주겠다. 돼지 엄마라며 한국에서만 우물한 개구리로 살지 말고 세계로 눈을 좀 돌려봐, 응? 이 말을 하고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때 동서의 망연자실한 표정 하나만으로 20년 동안 동서에게 달한 굴욕을 싹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대학 합격 소식으로 잔뜩 고무된 아버님은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무려 신라 호텔 영빈관을 대여해서 주변 친지분들까지 모두 모시고 말이죠. 여보, 저 플랜카드가 말이나 돼요? 우리 집안의 장손 조수진 양 스탠퍼드대, 조영석군 서울대 입학 축하연이라니. 장손이라 하면 아들만 얘기해야지. 왜 수진이가 장손이야? 우리 영석이지. 축하연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며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던 동서가 억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석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며 시댁 어르신들한테 인사시키느라 바빠 보였어요. 고모님, 우리 집안 기둥 영석이에요. 글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까지 입학했으니 앞으로 탄탄대로겠죠? 조카는 얌전하고 소심한 성격인데 엄마 등살에 처음 뵙는 어르신들에게까지 대학 자랑하며 서 있으니 곤란해 보였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어차피 여기 나 서울대 갔다고 다 알고 오신 건데 무슨 선거 유세라도 하듯 이렇게 다녀야 해요? 모르는 소리 하지 좀 마. 네가 이 집안 대들보라는 걸 집안에 확실히 각인시켜놔야 나중에 할아버지 유산이 너한테 오지. 서울대 입학 너 혼자 힘으로 한 건 줄 알아? 다
이 엄마가 사교육으로 처발라서 입에 떠먹여주고 엉덩이 밀어가며 겨우 보낸 거야. 화장실 근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동서와 조카는 이렇게 실랑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서는 시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며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려 한 것인가 봐요. 강압적인 동서의 태도에 순한 조카가 마음고생하는 것이 보여서 안타까웠지만 남의 집 민감한 일에 제가 입댈 일은 아니니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느라 여념없는 딸을 보며 고마운 마음이 밀려왔어요. 우리 딸은 언제나 스스로 척척 자신의 길을 개척해갔지.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대학은 게다가 타지 생활은 더욱 힘들 거야. 네 뒤에 늘 엄마랑 아빠가 있다는 걸 믿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렴. 제가 눈시울이 붉어져서 진심을 얘기하니 딸은 그런 제 모습에 흠칫 놀라 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혹시 작은 엄마가 또 엄마는 자식 교육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뭐라 해요? 다 무시하세요. 돈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시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 외로 거기서 쓰일 돈이 많아. 엄마가 이미 다 마련할 방법을 찾아놨으니까 너는 돈 걱정하지도 말어. 그게 아니라요. 내가 이미 대학에 우리 집 경제 상황을 얘기해놨거든요. 엄마가 미들스쿨 티처인데 건강 문제로 그만두고 아버지 연봉이 이 정도다 하면서 솔직하게 생활 정착금도 어필했더니 학교에서 일하면 도와주겠다고. 물론 그만큼 학교 성적은 우수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건강만 회복하세요. 내 앞에 있던 음식 접시에 투두둑 하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걸 본 수진이는 당황하며 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어릴 때 문제아 취급받던 내 딸이 이렇게 장하게 커주니 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수진이가 대학 합격하기 1년 전에 저는 난소암 판정받고 교편까지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병이 깊어지기 전에 발견했지만 항암 치료 등으로 우리 딸이 대입 준비로 중요한 시기에 난 별로 도움되지 못했어요. 엄마, 이걸 최종 에세이로 대학에 보낼 거예요. 영어 교사의 객관적 시선으로 첨삭 한번 해주세요. 스탠버드대랑 하버드랑 뉴욕 출입 이렇게 지원해볼까 하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엄마는 이제 선생도 아니고 실제적인 영어는 네가 엄마보다 나으니 봐줄 게 없겠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어디 한번 살펴볼까? 딸, 엄마는 네가 어느 대학을 가도 상관없단다. 설령 다 떨어져도 그걸 준비해온 너의 과정이 이미 충분히 성공적이니까 부담 없이 너 가고자 하는 곳이면 엄마는 다 좋아. 실직의 암 치료비 등으로 내심 학비 걱정이 컸는데 딸 덕분에 큰 짐을 덜 수 있었고 그게 고맙고도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수진엄이야, 무슨 일이냐? 응? 우리 수진이가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엄마가 감격한 모양이구나. 그래, 몸도 성치 않은 어미가 그간 고생 많았고 기특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를 도닥여 주셨어요.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시아버님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자리에 오신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 평생 가장 큰 경사가 있었는데요. 맏아들의 딸은 미국 명문 스탠버드 대학에, 둘째 아들의 아들은 서울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기쁜 마음을 감출 길 없어 여러분 모시고 잔치하는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발표할 것이 있는데 장한 우리 두 손주에게 4년간 다닐 등록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줄 예정입니다. 바로 여기 봉투에 들어있죠. 자, 조수진, 조영석, 앞으로 나오거라. 시아버지는 화통하게 거금 수표를 넣은 봉투를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동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아니요, 아버님. 이러실 수는 없죠. 미국 대학 등록금이 얼만데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라 등록금이 그리 높지 않거든요.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요. 다시 계산해서 두 애에게 똑같이 주세요. 얘야, 나는 그저 손주놈들 등록금을 할애비로서 대주겠다는 것뿐이다. 부모 걱정 덜고 애들 학교 잘 다니길 바라는 마음인 게지. 너는 금액의 차이가 그리 중요하더냐. 하지만 동서는 물러서지 않고 뭐라 그 자리에서 핏대를 세워가며 더 많은 돈을 시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광경에 많은 시댁 어르신들이 동서를 보며 수근거리고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게 주신 돈은 돌려드릴게요. 저는 전액 장학금이라 이렇게 큰 돈이 필요치 않거든요. 대신 그 돈은 영석이한테 주세요. 딸의 이야기에 모든 분들이 박수치며 수진이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광경에 모양이 빠진 건 동서요. 서방님과 영석이까지 그 민망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들 대학 타이틀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쪽팔리게 이게 뭐예요? 급기야 조카는 엄마가 창피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훈훈하던 분위기는 동서의 돌발 행동으로 차갑게 식어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축하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시아버지께 돌려드린 돈은 나중에 남편의 계좌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떠나서 손주에게 주고 싶다는 시부모님의 마음에 감사하며 수진이는 돈 걱정 없이 스탠버드에서 학사를 따고 석사 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죠. 전 세계에서 창업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 출신답게 수진이 역시 졸업 후 창업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첨단 사업의 핵심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메카로 알려진 미국의 명문대다 보니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인스타그램 창업자 마이크 크리거 등 저도 그런 혁신적인 기업가가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대기업만 살아남고 스타트업 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친구들과 했던 아이템을 한국에 선보이려고요. 수진이는 석사 시절 실리콘밸리에서 친구들과 창업을 시작했는데 그 경험을 발판 삼아 한국에 돌아와서 IT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런 일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동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나한테 수진이 얘기를 꺼내더군요. 수진이가 회사를 차렸다면서요? 형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애가 알아서 미국 명문대회가 거기에 20대 회사 대표가 돼서 돌아오다니. 별다른 부모 뒷받침 없이도 난 놈들은 결국 난 놈들이네요. 딸의 칭찬인지 잘난 딸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나에 대한 비난인지 모를 찝찝한 말을 하더군요. 어느덧 우리도 희끗한 머리를 가진 50대의 나이에 들어섰지만 동서의 그 성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석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인지 형님도 아시죠? 그러니 수진이네 회사에서 우리 영석이를 영입하면 어떨까요? 보통 영입이라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좋은 대우로 자기 회사에 데려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 조카인 영석이는 서울대학에 입학한 뒤로 뜻한 바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축하연에 받듯이 조카는 자기 엄마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갖고 방에 틀어박혀 대화도 거부하며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엄마 말만 잘 듣던 영석이가 대학에 들어간 뒤로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다며 동서는 속을 끓였죠. 뒤늦게 사춘기가 찾아왔는지 대학교 수업은 툭 하면 빼먹으니 성적은 바닥을 기다가 졸업만 겨우 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어느덧 지금은 일어놓은 것이 거의 없었죠. 자기 아들은 백수인데 취직할 마음은 없어 보이지 돈은 궁한이 수진이네 회사에 입사시켜달라 부탁하러 온 겁니다. 동선의 사정은 아는데 그건 수진이가 결정할 일이라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네. 영석이가 직접 수진이를 찾아가서 면접을 보면 어떨까? 그건 내가 미리 부탁해 볼 수 있어. 면접이요? 우리 영석이가 얼마나 잘났는데 서울대까지 나온 애가 무슨 면접이요? 아, 형님 그동안 나한테 가진 열등감을 이때다 싶어서 갑질하려 드는 거예요? 갑질이라니 일의 절차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왜 동서한테 열등감을 느끼겠어? 왜긴 왜 해요.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 듣고 특목고에 서울대까지 간 엘리트 아들을 키운 엄마가 나니까. 형님은 내가 항상 안 잊고 없겠죠. 이제 와보니 동서는 그런 생각으로 애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해명해봐도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은 동서는 막말까지 남기고 떠나버렸죠. 그런데 형님, 그거 모르시죠? 유학 간 애들이 약물 중독이나 문란한 생활 등 아주 문제가 많아져서 돌아온다던데요? 내 딸은 그럴 리 없겠지 하지 마시고 한번 자기 자식이나 살펴보시죠. 저 갑니다. 그래도 자기 시조카인데 어쩌면 저런 말까지 내뱉을 수 있는지 이젠 나도 동서를 상대해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사실 그간 시어머니 한탄으로 동서네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은 삐뚤어져서 엄마를 미워하고 자기 처지만 비관하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지 서방님은 회사에서 퇴직하고 말았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동서네에게 큰 빚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일한 돌파구는 시아버지가 쥐고 계신 재산이었는데 그의 희망마저 사라지고 난 동서는 거의 패닉 상태에 놓이고 말았죠. 나를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갔던 동서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형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버님께서 재산 상당 부분을 수진이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하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 영석이는 취직도 변변한데 못하고 고시 준비만 하고 있는데 어쩌냐고요. 수진이는 회사 대표고 아버님 유산이 아니어도 형님네 연금도 나오고 먹고 살만하잖아요. 급기야 동서는 털썩 주저앉아 울먹이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한참이나 늘어놓았습니다. 우린요, 영석이 어릴 때부터 과외비부터 교육비 대느라 지금만 빚이 3억도 넘어요. 은퇴를 앞둔 남편이랑 제가 이걸 어떻게 갚겠어요. 아버님 유산을 받으면 해결이 되겠거니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자 감당하기도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버님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알고 보니 동서의 자식 교육 욕심에 대출을 끌어다가 영석이 사교육에 몽땅 쏟아붓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있던 아버님의 유산을 수진이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하니 동서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것이죠. 동서에게 좋은 감정은 없지만 딱한 사정을 듣고 집에 와서 남편과 이 일을 상의했어요. 당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재수 씨는 우리 보고 뭘 어쩌라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유산 다 저희 주세요. 빌어서도 아니고 아버지가 수진이네 회사가 비전이 있어 보이니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잖아. 그런데 재수 씨는 자기가 아버지한테 무슨 돈을 맡겨놓은 양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웃기는 사람이군 그래. 남편 말을 듣고 보니 그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야 어쨌건 아버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셨고 남편도 동의하는데 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었는데 사정이 급한 동서가 엄한 일을 벌이고 만 것이죠. 작은 엄마라는 사람이 바쁜 우리 딸에게 연락해서 빌다시피 사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가 멀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숙모가 곤란해진 딸이 저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어요. 엄마, 지금 우리 회사로 좀 와줄 수 있어? 작은 엄마가 여기서. 참. 여튼 나 좀 곤란하게 하시네. 딸의 회사에 급히 가보니 동서가 딸을 붙들고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여긴 수진이가 대표로 있는 회사라고. 직원들도 보는데 동서가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형님은 내가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겠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럼 어쩌겠어요? 조카한테라도 와서 빌고 빌어야지. 그간 아들 자랑에 잘난 척을 다 하던 세월은 까먹고 동서는 이제 최소한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아버님 유산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진상이 되어버렸네요. 말도 안 통하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전 동서에게 당장 급한 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동서는 내 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뭐 동서가 이뻐서 좋겠습니까마는 조카도 안쓰럽고 내 딸 회사까지 찾아오는 걸 어찌 맞겠나 싶어서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이런 일을 다 들으셨음에도 딸 회사에 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주셨고요. 이렇게 집안의 소란이 일단락되고 평화가 찾아오긴 했어요. 경영이 쉽지 않지만 대표로서 딸은 최첨단 기술의 벤처기업을 열심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암 완치 판정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의 연세가 80이 넘으셨기에 앞으로 유산 문제로 또 어떻게 동서네와 부딪힐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모두 큰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지금에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와 동선의 사연을 들려드린 것은 결코 제 자식 자랑을 늘어놓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보아온 조카 영석이는 바르고 똘똘한 아이로 참 대견했으니까요. 만약 그 친구에게도 조금만 자신을 믿어준 부모가 있었다면, 그래도 과도한 대입 경쟁에 내몰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뒤돌아보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사교육에 투자해가며 자식만 위해 달려온 부모도, 그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만 언론 때문에 주변 시선에 불안해서 학생을 무작정 사교육 시장으로 떠밀어버린다면 우리 동선회 같은 결말을 얻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가 어떻게 되든 서울대 타이틀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계시다면 제 말이 설득력 없겠지만요. 전 한국이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까지 눈부신 성장 가도를 달려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그 원동력에는 자식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꼽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대학을 1등부터 꼴등까지 나열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된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교편을 잡으며 느낀 과도한 대입 경쟁, 그것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학생과 가정들을 많이 보고 들어왔기에 더 체감될 수 있었겠죠. 물론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준비 없이 떠난 유학파 학생들의 실패한 케이스도 많고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우리 딸도 앞으로 또 어떤 고비를 겪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잘 나아가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든 함께 아파하고 힘을 보태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소신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셨다면 저에게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백내 가정의 건강과 화평을 빌며 이만 전 물러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치매에 걸리신 분을 보셨던 경험은 있나요? 사실 주변 사람이 아니라면 그 고통에 대해 잘 짐작할 수 없는 게 치매죠. 보통 치매를 주변에서 접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치매 노인이 실종 며칠, 몇 시간 만에 발견되었다는 뉴스로 접하는 게 보통일 거예요. 오늘은 저 역시 언제까지건 뉴스에서나 접할 줄 알았던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실종이 되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보려고 해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해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네요.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이제 중년에 들어선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지는 못했어요. 유복한 집에서야 우유다, 빵이다, 과자다 많이들 먹고 자란 걸로 알지만 저는 빵 한쪽 군것질하는 것도 어려운 집에서 자랐네요. 어머님께서 홀몸으로 저를 키우시며 무작정 서울에 상경하셨기 때문에 더 경제 사정이 빠듯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자 혼자 소일거리로 벌이하면서 새빵살이를 하는데 애까지 키우려면 지갑 사정이 얼마나 빠듯했을지. 어쩌면 그대로 고향집에서 어른들과 살았으면 좀 덜 힘드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서울행을 결정하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변 어른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셨었나 봐요. 미자 엄마, 남편의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미자 쟤 키우려면 여기보단 다른 데가 낫지 않겠어? 옆집 동철이네도 이번에 올라갔잖아. 그러게요. 정말 그래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돈도 돈이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 올라오기 직전에 어머니를 떠올리면 밤에 저 먼저 자라고 이불을 깔아주시고 한참 뒤에나 주무시던 게 생각나네요. 한참을 혼자 눈물 지으시다가 언젠가 애들 공부하기 좋은 곳이 서울이라더라 하시면서 짐을 쌌던 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나중에 여쭤보니 어머니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모자라다든지 멍청하다면 무시당하는 일이 없게 키우고 싶으셨다네요. 실은 어머니의 배움이 당신의 바람보다 짧으셨던 것도 한 이유일 것 같아요. 어머니는 중학교까지 가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중학교냐며 국민학교 졸업만 겨우 허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움에 한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셨나 봐요. 아무튼 저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무사히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당시의 국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어렴풋이 남아있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우리 아가 학교 들어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뭣도 모르고 응, 엄마 딸 열심히 할게요. 라고 당차게 대답했고요. 나쁜 기억은 없는 걸 보니 아마도 친구들과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일을 떠올리면 학교 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를 다닐 당시의 집 모습이나 일화들은 희한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 떠올리면 정말 못 살았구나 싶지만 그때는 저희 집 사정이 얼마나 나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새빵살이 하면서 단칸방에 살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집에 가본 적이 잘 없어서 전 사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기껏해야 8, 9살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 더 눈치가 있었더라면 좋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제 말로 그만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하루는 친구랑 노는데 친구가 크림빵을 가져온 거예요. 요새도 슈퍼에서 파는 그 크림빵. 어떤 건지 아시죠? 요새는 뭐 보름달이라는 이름으로 파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그러길 본인 어머니가 친구랑 먹으라고 주셨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하나 크림빵을 넘겨주었는데 저는 그때 크림빵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게 제 인생 첫 크림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빵 사이에 들어있는 하얀 크림이라는 게 제 예상보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퍽퍽한 줄도 모르고 개눈 감추듯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좋은 경험했다. 못 먹어본 것도 먹어보네. 아마 지금의 저라면 그랬겠지만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성숙한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또 먹어보고 싶지. 집에 가서 어머니께 며칠을 크림빵을 사달라고 조르고 졸랐는지 몰라요. 엄마, 나 크림빵 사주면 안 돼? 엄마, 나 이거 너무 먹고 싶단 말이야. 응? 제발. 미자야, 엄마가 나중에 사준다고 했잖아. 싫어. 나중에 어딨어? 지금 먹고 싶단 말이야. 아휴, 대체 그걸 어디서 주워 먹어선 이리 속을 썩이니? 그때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우유랑 빵이랑 같이 먹으면 맛난다고 우유까지 알차게 끼워서 졸라댔네요. 자기 자식이 먹고 싶은 거 바로 입에 넣어주지도 못하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동계산부터 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졸라서 결국 어머니가 우유랑 빵을 사주셨어요. 어머니 것은 없이 제 몫만요. 여기 네가 좋아하는 크림빵이다. 맛나니? 응, 엄마, 너무너무 맛있어. 저는 그렇게 또 눈이 뒤집혀서는 어머니께 한 입 드시라 권해드리지도 않고 혼자서 다 먹었네요. 어머니도 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제가 먹는 걸 바라만 보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눈길이 조금은 서글펐던 것 같기도 하고 애달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별 기억이 아닌데도 지금 떠올리면 너무 가슴이 아파지더라고요. 어머니도 크림빵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왜 안 드시고 싶었겠어요. 당시 우리 어머니도 꽃처럼 참 예쁘고 젊으셨는데 맛있다는 거 당신도 드시고 싶으셨을 텐데 그냥 제 새끼 입에 넣어주시느라 바빠서 자기 입은 챙기지도 못하시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끔씩 빵을 보면 이때 기억이 문득문득 생각나요. 좀처럼 가슴에 돌처럼 박혀서는 굴러 떨어져 줄 생각을 않는데 아마도 철없던 시절의 행동을 이렇게 돌려받는 건가 봐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은 크림빵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그 크림빵을 참 좋아해요. 요즘에야 워낙 발전해서 고급 크림이 들어간 빵들이 많이 나왔다지만 제 입맛은 아직도 그 싸구려 맛이 나는 크림이 제일인가 봐요. 처음 맛봤던 기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뒤로도 종종 어머니께서 크림빵과 우유를 사주셨어요. 크림빵과 우유를 먹고 난 다음이면
한동안 반찬이 조금 부실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크림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쯤이 되니까 좀 주변 환경이 보이더라고요.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친구들 집에 놀러 갈 기회도 몇 번 있었고 모두 다 우리 집처럼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집이 못 사는 편이구나 하는 걸 그때쯤 알았던 것 같아요. 집에 친구를 초대하는 일도 일절 없어졌고 그때부터는 좀 덜 조르게 되더니 어머니한테 괜히 짜증내고 화풀이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현정이었어요. 현정이는 집이 정말 잘 살았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의사에 아버지는 어디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 하셨어요. 공부를 하다 우연한 기회로 말을 트면서 친해지게 됐는데 성격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성격도 순해서 저는 유독 현정이랑만 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현정이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끝나고 바로 가자. 우리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 할게. 그래, 좋아. 친한 친구의 집에 가게 된다니 그 나이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다가 곧바로 현정이의 손을 잡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갔죠. 근데 현정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만 충격과 동시에 엄청난 겨차를 느꼈어요. 대골 같은 집이 제 눈앞에 턱 펼쳐져 있는데 마치 어디 잡지에 등장할 것 같은 곳이더라고요. 저는 그 집 문 앞에서 저도 모르게 한참을 어버버하고 있다가 현정이의 손길에 이끌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역시나 그 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집에 최소 10배는 될 듯한 거실과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들이 곳곳에 있는데 세상에 이런 집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게다가 현정이는 이런 곳에 살았다니. 매일같이 등하교하고 공부도 함께하고 놀이도 같이 하는 친구였지만 새삼 그때 현정이가 눈에 띄게 달라 보였어요. 성 안에 사는 공주님 같았달까요? 그때 현정의 어머님으로 보이는 분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어머, 너네들 왔니? 네가 현정의 친구 미자구나. 잘 왔다. 얼른 안으로 들어오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현정의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얘기 많이 들었다며 식사 내내 잘 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막상 현정의 어머니 목소리보다는 앞에 놓인 이 임금님 수락상 같은 음식들에 더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에선 먹을 수 없는 고기 반찬들이 몇 가지나 놓여 있고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있었는데 현정이 집에선 이게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밀려오는 허기에 정신없이 젓가락질하며 이것저것 입안으로 집어넣었지만 먹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분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다음에 또 와라. 오늘 와줘서 고마웠다, 미자야. 미자야, 우리 내일 보자. 다음엔 니네 집에도 초대해줘. 아, 응.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당시 친구의 집을 보고 나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왠지 제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고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들을 멈출 수가 없었죠. 결국 먹은 음식도 잔뜩 체한 채로 집에 돌아와 힘겹게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시곤 걱정이 되셨는지 물으셨어요. 미자야,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니? 아니야, 아무것도. 무슨 일인데 그래? 밥 안 먹었지? 엄마가 금방 해줄게. 너 좋아하는 나물무침 해놨어.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되긴 배고플 텐데 밥은 먹어야지. 안 먹는다니까? 맨날 똑같은 반찬 먹기 싫어, 지겨워. 얘가 왜 안 하던 반찬 투정이야?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지? 그지? 없었다니까.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물으시자 저도 잔뜩 짜증이 올라와선 어머니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곤 쿵쿵거리며 이불 속으로 들어가 끝까지 뒤집었었어요. 그런데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새삼 이런 집에서 산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서글퍼서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 울음소리를 들으시곤 옆에 와서 계속 저를 채근하셨어요. 미자야,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응? 어머님 걱정스러우셨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눈물 같은 걸 보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저에게 달라붙어 무슨 일이냐 물으신 건데 저는 그런 어머니의 앓는 소리조차 듣기 싫어 나한테 관심 끄라고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렸어요. 내가 왜 이러냐고? 우리 집이 미치게 가난하니까 그러지. 맨날 똑같은 반찬에 허름한 옷만 입어야 하고 다른 집 화장실보다 못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안 울고 배겨? 나는 왜 이런 데서 살아야 해?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어.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남들만큼 딱 그만큼만 살고 싶다고. 미자야, 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단숨에 충격받은 얼굴이 되셨고 눈물이 그럭 맺히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가난에 치를 떨고 있었는진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그날은 현정이로 인해 받은 충격이 커서 그랬던 건데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그날 이후 안쓰럽게도 어머니께서는 눈에 띄게 어두워지셨고 말수도 없어지셨습니다. 가끔씩 잠결에 들려오는 한숨소리만 제 귀에 어른거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어머니와 괜히 말 섞기 싫어 어머니를 피했고요. 어머니는 그저 필요한 용돈 정도 주시면서 가끔 저에게 뭐 더 필요한 거 없냐 물으시곤 했는데 저는 그 대답마저 뚱하게 하곤 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줄 순 있고?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곤 학교로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 처지나 상황이 다른 사람에 비해 힘들고 안 좋았던 건 맞아요. 허나 그게 저뿐만이 아니었고 저희 반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았는데 유독 저만 그렇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했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친구 현정이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집에 태어났으면 하고 바랬죠.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철이 좀 들었던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요. 당시 저희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국수를 파는 집이었는데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어머니가 불러서 종종 들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아 그냥 말도 없이 지나치곤 했었네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미자야, 미자야. 배고프지? 국수라도 먹고 가. 그리고 이거 용돈이야. 이거 먹고 싶은 거 많이 사 먹어. 어머니 국수 먹으란 말이 싫다고 대답하려 했는데 어머니가 급히 제 손에 돈을 쥐어주더라고요. 그 돈은 생각보다 액수가 컸어요. 그리고 순간 저도 모르게 꼬깃한 돈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그렇게 대못받는 말을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분 풀어주겠다고 돈을 주시는 어머니. 그제야 지난 과거의 제 모습이 한심스럽게 느껴지면서 그 돈을 다시 어머니 손에 쥐어주곤 집으로 도망치듯 뛰어왔어요. 그 후 고등학생이 돼서는 준비물이나 꼭 필요한 돈 아니면 아쉬운 소리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네요. 어머니도 어렴풋이 그런 걸 아셨는지 오히려 먼저 용돈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시곤 했어요. 허나 집 사정이 뻔히 보이는데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없으니 매번 거절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알바를 하기도 했었네요. 제가 쓸 돈은 제가 벌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알바로 대학 학비까지 모아두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엄해서 알바 같은 걸 못한다는 친구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뭔가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두고두고 떠올릴 만한 추억을 제게 선물해주지 못하고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해도 애틋한 마음보다는 수긍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 맞아. 돌아가셨구나. 그렇지. 하는 마음 있잖아요. 반면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뭐라고 딱 정의할 수가 없는 감정이 섞여서 저를 슬프게 했어요.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40년 이상 제 세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저희 어머니라서 그렇겠죠. 당신의 삶을 모두 희생해서 제 삶을 빛내주던 분,
제게는 어머니가 어머니고 아버지셔서 더 애틋하고 특별해요.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학구열이 높으셨던 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곳에 취직한 후에는 온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저 둘 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좋은 레스토랑에 데이트를 가기도 하고 예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좋은 옷을 선물해드리고 어머니께서 하시던 소일거리들 모두 그만두시게 했었네요. 우리 미자 덕분에 엄마가 너무 호강을 하는구나. 호강은 무슨? 건강하게 오래오래만 살아줘요, 엄마. 엄마가 저렇게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곤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심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허나 잠깐은 이제 우리 어머니 더 고생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고 기뻤는데 이미 다 트시고 거칠어진 손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가고 아이를 키워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만 모두 제 탓 같기만 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계속 혼자 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게 되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남편은 제가 대학에서 만난 대학 동기예요. 같은 과에 같은 동아리까지 들었어서 친하지 않기 힘든 친구 사이였답니다. 동아리 원들 중에서도 유독 남편과 제가 죽이 잘 맞기도 했어요. 성향이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남편에게는 제 사정도 좀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알았고요. 허나 남편이 제게 먼저 고백을 했었어요. 미자야, 네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래도 난 네가 좋아. 결혼을 전제로 하지 말고 그럼 일단 우리 연애만 해보자. 어때? 솔직히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컸는데 혹시나 변수가 생길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잘 어울리고 죽도 잘 맞다 보니 마음이 생겼었나 봐요. 남편의 고백을 받고 나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싫은 게 아니라는 거 안다. 결혼까지는 바라지 않겠다. 어머니께도 잘하겠다. 마음이 아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의 설득이라 그런지 슬슬 연애를 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말은 딱 들어맞았어요. 남편이 연애를 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께 정말 잘했거든요. 데이트를 하다가 뭔가를 선물하면 항상 어머니 몫까지 생각해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머니 드리라고 하나 포장해주고 오히려 결혼도 남편이 원했다기보다 제가 먼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고백은 아까 남편이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프로포즈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멋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다가 문득 슬쩍 물어봤어요. 우리 결혼할까? 어? 정말? 정말이야? 진짜지? 마음 바꾸기 없기야. 5년을 사귀면서 결혼의 기억자도 꺼내지 않던 제가 결혼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내니까 남편이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도 없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포즈는 자기가 할 거라며 이 프로포즈는 정식이 아니라 무효라고 하는데 이미 결혼하자고 했고 승낙의 말까지 들은 거면 이게 프로포즈 아닌가요? 비록 로맨틱하진 않았더라도요. 아무튼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견례를 하고 아마 그때 시부모님을 처음 뵌 것 같은데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라 그 뒤로도 홀어머니만 있는 저를 하대하시거나 폄하하시는 일이 일절 없었어요. 오히려 사돈께서 혼자 너무너무 고생하셨다. 대단하신 어머님 밑에서 바르게 잘 자랐다며 내내 저와 저희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께는 물론이고 시댁에도 잘하려고 노력했었네요. 남편이 결혼 전과 다름없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저희 어머니께 잘했거든요. 남편을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가정을 이룰 생각은 꿈도 못 꿨을 거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참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그때의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식만을 보면서 사셨는지.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많으셨을 텐데 그 꽃 같은 나이에
돈을 벌고 나서는 좋다는 것만 잔뜩 해드렸지만 그렇다고 또 젊은 날에 보상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아쉽고 철없던 저를 떠올리면 아프고 그냥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날들만 반복될 줄 알았어요. 보상이 되진 못할 테지만 계속 어머니께 좋은 걸 해드리고 어머니는 좋아하시고 하는 그런 일상이요. 설마 열심히만 살아오시던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가 그런 병에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서라도 알았다면 어떻게든 피할 수 있게 했을 텐데 아무도 제게 예고해주지 않았네요. 사실 그 누구도 예고해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 가벼운 건망증이신가 보다 했어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은 뭔가를 쉽게 잊으시고 기억을 잘 못하시고 하시는 걸 봤었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처음 저희 어머니가 단순히 건망증이 아닌 것 같다는 것도 남편이 알려주었어요. 여보,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그냥 장모님이 건망증이라면 참 좋겠지만 근데 어르신들 치매에 걸리시면 건망증처럼 잊으시기도 하잖아. 검사해봐서 나쁠 거 없지 않으니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엔 심장이 다 떨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말처럼 정말 검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평일에 하루 시간 내서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녀올게 했습니다. 미리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고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증상이 건망증 정도셨으니까 설마 우리 엄마가 치매일 리가, 내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럴 리가 있더라고요. 정말 익숙한 레파토리죠.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 어떡해? 미자야, 엄마 괜찮아. 울지 마렴. 괜찮아, 엄마. 기억을 잃는 병이라니 너무 무서운 병이잖아요. 게다가 완전한 치료제가 없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처음에는 하늘이 노래지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우리 어머니가 좀 풍족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나 싶었는데 하늘이 어머니와 나를 버렸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네요. 어머니 앞에서는 과장될 정도로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괜찮을 거다 뭐다 강한 척이란 척은 다 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괜찮다고 저를 껴안아 주셨어요. 엄마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약 먹으면 돼. 하고요. 집에 와서 눈물로 몇 밤을 지샜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장모님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며 다독여주던 남편이 아니었다면 진즉 다 놓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 때문에 마음을 겨우 다잡았고 어머니께서는 꼬박꼬박 병원에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어머니는 점점 하나둘씩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시더니 점점 기억하시는 게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저 역시 너무도 괴로웠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전화를 걸으셨는데 미자야, 내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구나 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 건물 뭐가 보여? 건물? 글쎄. 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앞에 있는 건물이 뭔지 모르겠다며 글자도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하더군요. 그때 얼마나 겁이 나던지 그러다 어머니가 사고라도 당하시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위치를 알게 되어 급히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뛰어갔지만 그만 어머니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랬잖아. 나랑 같이 가자고. 왜 먼저 나가서 이런 일을 만들어? 나 뻔히 걱정하는 거 알면서 이런 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안 되는데 아픈 분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이성보다 감정이 더 앞서 화까지 내고 말았어요. 미안하다 미자야. 엄마가 약속이 있어서 어차피 요 앞이니까 잠깐 나왔다 들어가면 될 줄 알았어.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우는 저를 다독이며 사과를 하시고 저는 그런 어머니 품에 엉엉 안겨 울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치매란 병에 대해 많이 실감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엄마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구나. 그리고 언젠가 나도 엄마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요. 너무도 슬프고 괴로웠지만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런 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약도 먹고 계시잖아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허나 그 후 제 바람과 달리 어머니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어 갔어요. 종종 대소변을 잘못 가리시기도 하고 저마저도 가끔씩 잊으실 때도 있더라고요. 아, 처음 저를 잊으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지금에야 조금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저를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하시는 어머니를 보는데 처음 치매를 진단받으셨을 때보다 더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나 싶을 만큼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숨 쉬는 걸 잊어버려서 죽는데도 이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이 통째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잖아. 엄마 딸 미자. 미자? 처음 들어보는데. 엄마, 나 엄마 딸이잖아. 왜 처음 들어봐? 나중에 정신이 좀 돌아오셔서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보다 더 힘든 건 어머니실 텐데 그렇게 몇 달을 어머니 곁에 딱 붙어서 간병했던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면 저를 더 잊으실까 봐서 저를 잊지 않으셨으면 해서. 혹시 치매 환자를 간병해 보신 적 있나요?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특히 치매는 주변 사람과 본인 모두 다 너무 힘든 병인 것 같아요. 점점 아기가 되어가는데 몸과 힘이 아기가 아니고 정신이 돌아온 본인도 너무 힘들고 어머니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잊지 않으셨으면 했지만 저도 아기가 있고 가정이 있고 쉬고 있기는 하지만 생업이 있다 보니 이렇게 몇 년이고 어머니만을 보면서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자식이기 전에 인간인지라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이었죠. 어머니께서도 당신 자식 힘든 걸 못 보겠다며 요양원으로 보내달라 계속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미자야, 엄마 차라리 요양원 가고 싶다. 여기서 이러는 것보다 니들 고생시킬 바에는 요양원 가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있고 싶어. 허나 그럴 때마다 제가 알겠어. 엄마, 내가 때 되면 보내줄게. 하고 자리를 피하곤 했어요. 제가 많이 힘든데도 어머니를 막 보내야겠다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요양원 좋은 것도 알고 저보다 전문적인 요양사분들이 어머니를 더 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알기 싫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게 잘 보였는지 요양원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길래 남편이랑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해보면서 서로 의견을 좀 나눴던 것 같네요. 여보,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를 보내드려도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간호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시설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보호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나을 거야. 남편 말을 듣자마자 울음이 왈칵 터졌는데 결국은 요양원에 어머니를 보내드리기로 결론이 났어요. 저도 제 한계를 인정하게 됐고 주변 여기저기 알아보니 지금 이대로 제가 엄마를 돌보는 것보단 전문적인 시설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결론이 나고 꼼꼼하게 요양원을 알아보고 날짜를 조율하고 그날이 아마 어머니와 함께하던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한 날이 되었죠. 그날따라 낮인데도 마음이 좀 풀려 있었는지 뭔지 평소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말 피곤한 날이었나 봐요. 어머니가 현관문 밖으로 외출을 나간 줄도 모르고 자고 말았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집 어디에도 어머니가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버벙에서 이게 꿈인 줄로만 알았어요. 잠기운이 미처 다 달아나지 못해서 어머니가 없는 꿈을 꾸나 했는데 꿈일 리가 있나요? 엄마, 어딨어?
그때가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겉옷만 겨우 챙겨 입고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날이 따뜻하면 모르겠는데 겨울은 너무 춥잖아요. 어머니가 겉옷을 입고 가셨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추운 밖에 계시면 가뜩이나 몸도 연료하신데 어디 잘못되신 건 아닌지 걱정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어머니가 중증 치매에 걸리셨는데 집을 혼자 나가셨다고. 그 뒤로도 남편에게 연락하고 일단 혼자서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아다닌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 정도로 정신없이 어머니가 가실 만한 곳을 중점으로 두고 동네 구석구석 다 찾아봐도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이대로 어머니를 못 찾는 건 아닌가 절망적인 생각만 계속 들고 눈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길거리를 5시간 넘도록 헤맸는데 못 찾으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경찰에 연락이 오기만을 두 손 꼭 잡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2시간쯤 지났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도로가에서 어머니를 발견하셔서 인근 경찰서에서 보호를 하고 계신다고. 연락처가 적힌 팔찌를 하고 계셔서 더 쉬웠다고. 그제야 숨을 좀 쉬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찾았다고 전해준 다음에 거의 날다시피 경찰서로 간 것 같습니다. 경찰분들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로는 다 표현도 못할 만큼. 장장 7시간 만에 찾은 어머니는 생각보다 얇은 차림은 아니셨어요. 다행히 제가 항상 챙겨드리던 겉옷을 입으셨더라고요. 이상한 점이라면 추우신지 양쪽 손을 가슴에 대고 계셨던 점이랄까요? 엄청 따뜻한 차림이 아니기는 해서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안도감이 들더군요. 7시간 만이지만 경찰분들이 발견하신 것도 연락 주신 것도 어머니가 너무 얇게 입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도 그냥 다 감사하고 그대로 어머니를 모셔오려다 생각나서 잠시 근처 편의점에 들려서 주스 세트를 사서 드렸어요.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억지로 품에 안겨드리고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귀한 걸 드리고 싶었네요. 그렇게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경찰서를 나와서 길을 걸었습니다. 단둘이서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건 오랜만의 일이라 그런지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어머니와 둘이 장을 보고 오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일부터 시작해서 한참 동안 추억에 빠져서 걸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어머니가 품에서 뭔가를 빼시더니 제게 건네시더라고요. 겨울인데도 품속에 있었던 거라 그런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핫팩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경찰분이 주셨나 했는데 핫팩이 아니더라고요. 핫팩이 아닌데 핫팩처럼 따뜻해진 거였어요. 잠시 사고가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제 시간을 멈춰둔 것처럼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어머니 말에 저는 속절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가 이거 좋아하지? 엄마, 따뜻할 때 얼른 먹어. 나한테 이거 사다 주려고 나갔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엄마, 저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 엄마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가 이거 좋아하잖아. 얼른 먹어봐. 철없던 어릴 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조르고 졸라서 얻어냈던 크림빵. 아까 이야기했던 그 크림빵을 저 주시겠다고 7시간을 품에 품고 계셨던 겁니다. 따뜻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밖을 나가신 이유도 아마 정신이 없으신 와중에도 당신 자식이 좋아하는 거 사다 주시겠다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집에 오시는 길을 잃어버리고 크림빵이 겨울바람에 차가워질까봐 품에 넣으시고 7시간을. 그 순간에도 어머니 몫은 여전히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로지 제 것만 딱 하나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 호칭.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실은 엄마가 어렸을 때 저를 아가라고 부르셨거든요. 우리 아가, 아가.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오고 아가라고 부르는 게 싫다고 엄마한테 말을 한 뒤로는 들을 수 없었던 호칭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길에서 그렇게 펑펑 울었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한 손에는 크림빵, 한 손에는 어머니 손을 부여잡고 지나가던 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만큼 사람이 눈앞이 안 보이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울 수가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제 옆에 함께 쭈그려 앉아 거칠어진 손으로 제 눈물을 하나하나 닦아주셨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뭐가 미안해, 아가.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속 많이 썩여서 못된 말 많이 해서 미안해. 그게 다 미안해. 저는 그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전하며 다시금 울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과 기억이 온전치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식부터 챙기시는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도 그렇지만 훗날까지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인 돌봄센터에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으로 지내시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세요. 차마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돌봄센터로 결정을 했답니다. 지금으로선 어머니께서 그저 편안히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또 그 기억 속에서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저희 어머니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부디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